파트 2. 세상 사람은 둘로 나뉜다. 생각이 많은 사람과 보통 사람. 1.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어린 시절에 이미 자신이 남들과 다르고 남들이 자기를 이해 못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감지한다. 그들은 이 고통에서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수립하기 힘들다.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영재성 있는 아이들은 하루 동안에도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지 모른다. 8살 소녀 레아는 놀이터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두 아이는 숨이 차도록 뛰어다니며 놀았다. 레아는 잠깐 숨을 고르며 자기 맥박을 짚었다. 와, 심장이 엄청 빨리 뛴다. 놀이터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눈이 희둥그레졌다. 뭐야, 넌 심장이 팔에 있어? 심장은 여기에 있는 거야. 친구는 자기 배꼽 위쪽을 가리켰다. 레아는 친구가 자기를 바보로 알고 있구나 생각했다. 레아는 속이 상했지만 친구가 알아듣게 설명할 자신은 없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나이가 많고 적구를 떠나 이런 일을 거의 매일같이 겪는다. 자신이 계속 주변과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감정을 빛으로 표현한다고 상상해보자. 여러분에게는 적외선부터 자외선에 이르는 모든 파장에 빛이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시광선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놓치거나 왜곡해서 이해한다. 여러분의 근사한 적외선과 멋진 자외선을 그들은 모른다. 여러분의 더없이 섬세하고 미묘한 표현이 그들의 눈에는 아예 안 보인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항상 이렇게 산다. 이로써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자기 정체성의 공백을 느끼는 이유도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들의 대인 관계라는 거울은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비추어 주지 않는다. 거울에 비친 상은 일그러져 있는 데다가 파편에 불과하다. 주위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 좀 더 단순하고 건조하게 말해볼까?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파이프라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깔때기다. 그런데 깔때기를 파이프에 집어넣을 수 없는 노릇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포용할 수 없는 이유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상담을 하러 온 네가 대뜸 이렇게 대꾸했다. 아니, 파이프의 직경이 아주 크면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반박이다. 내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운의 지배형이라는 특성 또한 자기 정체성의 공백을 낳기가 쉽다. 운에는 에고, 개인주의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자. 다음 질문들의 빈칸을 채워서 자신있게 말해보라.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제 직업은 뭐뭐입니다. 우리 집 주소는 뭐뭐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뭐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뭐뭐이고 제가 싫어하는 것은 뭐뭐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략 뭐뭐 이렇습니다. 질 볼트 테일러는 뇌졸중으로 전이의 기능이 마비되자 그전에는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이 정보들, 즉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들이 의미와 중요성을 잃고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아를 강화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에고는 굶주릴 때 더 기승을 부린다. 잘 키운 자아는 평온하고 호의적이며 타자들에게 열려있다. 그런데 자아는 좋은 자존감이 있을 때만 평온할 수 있고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다. 잃어버린 자존감.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척도,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척도다. 적절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품고 사회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 자신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자존감은 자기 본연의 모습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나게 하는 열쇠다. 자존감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자존감은 정신적 면역 체계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고 상처받는 자존심을 빨리 아물게 한다. 자존감이 낮으면 대부분의 정신적 문제들에 몹시 취약해진다. 우울증, 불안증, 알코올 중독, 그 밖의 중독 행위와 충동 행위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자존감의 실추는 그 자체로 고통스럽거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쉽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박에 빠진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문제 삼으며 괴로워한다. 실패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 자존감이 낮으면 새로운 공격을 이겨내고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통제에 힘쓰다가 진을 다 뺀다. 항상 긴장해 있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몹시 피곤해한다. 고독감, 자신이 남들과 다르고 뒤떨어진다는 생각, 나아가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자리를 잡는다. 두려움과 피로는 감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행동을 낳는다. 차츰 공격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 혹은 허세가 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로 사소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도 한다. 스스로 고립되고 자기 안으로 침잠된다. 도움을 요구할 수도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다. 매사에 객관성이 사라진다. 운이 좋아 뭔가 성공적으로 해내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는 그런 성공이 더럽게 느껴진다. 반면에 실패는 자신이 쓸모없다는 증명처럼 결정적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성공을 부각시키고 인정받겠다는 의욕 자체가 이젠 그에게 없다. 의욕이 차치해야 할 자리까지 실패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잡아먹는다. 자존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근거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생애 초기에는 부모에게 인정받는다는 표시, 예를 들면 애정 표현, 공감, 사랑, 감탄, 칭찬 등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폭넓은 사회, 즉 같은 반 친구, 동료, 이웃 등에서 이러한 표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성공이 중요하다. 자신이 스스로 해낸 일, 자기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성과로 인정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자존감은 처음부터 좋지 않은 토대에서 형성된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차츰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아이의 모습에 지치기 때문이다. 부모의 부정적인 잔소리는 점점 늘어갈 것이다. 얘는 좀 심해. 부모는 감수성이 너무나 예민하고 감정적인 이 아이를 필연적으로 싸고 돌며 과잉 보호하게 된다. 그게 아니면 아이가 신경이 너무 약하다. 감정이 풍부한 아이는 사람에게 자꾸 들러붙는다. 엄마 치마폭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게다가 질문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머지않아 버릇이 없다. 적당히 좀 해라. 어른들을 피곤하게 하지 마라 등등의 꾸지람이 떨어진다.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이의 견해는 가족의 꾸지람과 보조를 같이 한다. 아이가 진득하게 앉아 있질 못해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또래 친구들마저 계산한 생각만 한다고 놀리거나 멀리한다. 이처럼 이미 원천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존감을 잘 키우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넌 자존감이 너무 약해 라는 지적은 확인사살이나 다름없다.
구체적인 성공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도 그렇다.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일단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잘한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못한 일을 파헤치기를 좋아한다. 칭찬과 격려보다 비판을 더 좋아하는 사회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정반대로 돌아가야 한다. 사회적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이들은 싫은 소리를 듣는다. 어른들의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했을 뿐인데 일부러 그런다는 꾸지람이 돌아온다. 누구보다 열심히 과제를 하고도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때문에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본인의 완벽주의가 발동해서 성공을 성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매사에 모든 상황과 상대를 막론하고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모델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완벽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어떤 성공도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한다. 7살 아는 말을 그리기도 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처음부터 의욕이 충만해서 집중했던 탓인지 아는 스트레스와 긴장도가 점점 높아졌다. 갑자기 버럭 짜증을 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말을 잘 그리다가 다리 부분에서 망쳤다는 것이다. 야한의 반응은 정말로 극적이었다. 그림 그리던 종이를 박박 찢어 발기고 좋기 2시간은 울며 불며 난리를 피웠으니까 어떤 말로도 얀을 위로할 수가 없었다. 정말로 멋진 말을 그렸다고 칭찬했지만 그는 듣지도 않았다. 얀은 자기가 그림을 망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말의 관절과 발목을 사진 스캔하듯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린 말의 다리가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망쳐버린 말, 그림 사건은 그 후 얀이 겪게 될 수많은 실패들의 서곡에 불과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기가 염두에 두었던 미세한 부분을 구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너무 크게 휘둘리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들리지도 않는다. 나는 확신한다. 세간에서 아무리 찬사를 보냈을지라도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다비드상을 미흡하게 여겼을 것이다. 거부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자신이 속한 사회와 유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안다. 사회에 편입되는 것이 생명 유지를 위한 급선무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그랬다. 고립된 인간은 수많은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았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세상을 등지고 동굴에 숨어 사는 은자라든가 하는 반증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은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 자체가 고립된 삶에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은자가 동굴에 처박혀 명상이나 하면서 살려면 식량을 공급한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그가 수렵과 채취로 연명하며 살아간다면 동굴에서 명상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과 성찰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본능적이고 잠재적이고 동물적인 감에 의해 사회적 거부를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 받아들인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거부를 감지한다. 보통 아이는 또래에게 거부당한다고 느끼면 바로 자기 행동을 고쳐서 그 단계를 벗어난다. 그런데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아이들은 이게 안 된다.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식은 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거부당하는 주된 이유가 태생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버림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훗날 이들의 우정과 연애는 이러한 두려움에 지나치게 휘둘림으로써 괴롭고 골친 아픈 상황들을 낳을 것이고 이들의 친구나 연애 상대는 대개 너무 큰 힘을 쥐게 될 것이다.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으면.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부조리한 사회, 자기 당착에 빠진 사람들, 해독되지 않은 상황에서 몸부림치다 보니 늘 힘이 들고 피곤하다.
그래서 차츰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찾거나 시도를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전략과 시도는 그들의 차이를 성상쇄하고 무리 속에 묻어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토니 애트우드는 야스퍼거 증후군 연구의 틀 안에서 이 적응 전략들을 상세히 기술한 바가 있다. 나는 그가 기술한 전략들이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으면 그들 모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다. 지속적인 자기 비방. 오리떼 속에서 백조는 내 목은 왜 이리 길까? 내 몸집은 왜 이리 클까? 나는 왜 꽥꽥 소리가 구성지게 안 나올까? 끊임없이 자책한다. 백조는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목을 일부러 구부정하게 하고 날개를 움츠리고 구석에서 입을 꾹 다무는 법을 배운다. 그래봤자 눈에 띄기는 마찬가지다. 이상하고 못난 오리로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말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우리 때에 끼어든 백조격이다. 그들은 상처가 되는 비난과 조롱을 봉쇄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이렇게 주변인의 반응을 예측하려고 애쓰다 보니 결국 비난과 조롱을 내면화하고 만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아이들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을에 자기 내면의 폭군을 만들어낸다. 그 폭군은 장차 숨돌릴 틈도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 내면의 폭군을 잘 알지 싶다. 그는 여러분이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댄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고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을 명백한 현실인 양 내세운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한다. 그 수다쟁이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그 폭군 때문에 여러분은 과거를 곱씹느라 닥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느라 자기가 했던 말이나 남들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분석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그는 똑같은 얘기를 1000번도 더 하는데 그때마다 말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이 무능하고 정이 안 가는 인간이라는 결론만은 변함없다. 자기 비방이 계속되는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더욱더 예민해져서 점점 더 자신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때문에 죄의식이나 시리를 떨치지 못한다. 하루는 오리로 살아가야 하는 우울과 권태에 빠져 헤매고 또 어떤 날은 용기를 얻어 벅찬 행복을 주체 못한다. 이처럼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기분 때문에 이들은 흔히 양극성 기분 장애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다. 그렇지만 죄의식과 시리가 더 지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잠재적 우울증 상태로 이어진다. 나는 남들과 너무 달라서 나도 세상을 이해 못하지만 세상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 감정은 참으로 서글프다.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우울증은 보통 사람들의 우울증과는 다르다. 이들의 우울증은 삶의 기쁨, 언제도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왕성한 에너지가 얼마든지 공존한다. 이들의 자살 위험들은 극심한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뚜렷하거나 현실적이지는 않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따돌림이나 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도 한다. 사람들을 좋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그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이 되지만 그들을 몹시 불안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몽상으로의 회피. 현실을 사는 것보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게 낫다는 말도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에게는 이 말이 꼭 맞으라는 법도 없다. 그들의 꿈은 이 옹색한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만사가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갈 때는 자신이 꿈꾸는 삶이 각별해진다. 두뇌 활동이 비상한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따분한 수업과 지루한 일상에서 도피하기 위해 작정하고 딴 생각을 한다. 이 아이들은 상상력이 범상치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꿈을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낀다. 현실이 시시해지거나 자기를 몰아세우는 순간 이들은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도피하는 법을 배운다. 이들의 가상 세계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들까지도 모두 멋지다. 그 세계야말로 자신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세계, 참다운 나로서 아무 걱정 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세계다.
그곳에는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친구들도 많다. 얼마나 행복한 세계인가. 그래서 몽상, 취미가 있는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현실보다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현실을 가상의 낙원과 비교하여 점점 더 불만스럽게 느낀다든가 그로 인해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위험이 있다. 자신에게 너무나 생생한 이 가상 세계에 대한 생각을 남들과도 공유하고 싶어 한다면 그는 병적인 거짓말쟁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이따금 취미나 독특한 관심사에 열광적으로 빠진다. 말, 공룡, 우주, 여하튼 자기를 살아남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고 그것에 몰두있는 동안 세상 모든 시름을 읽는다. 독서, 영화, 인터넷, 웹서핑 등도 다른 세상과 지식에 대한 그의 갈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도피의 발판이 될 수가 있다. 잘난 척을 방패로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아이들은 또래의 조롱과 험담으로 자존감과 존엄성에 크게 상처를 입고 자기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무감각하고 오만한 사람의 가면을 쓴다. 너희들의 거품 물고 떠들어봤자 난 끄떡없다는 식이다. 모욕당하는 괴로움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면 잘난 척을 할 수밖에 없다. 수치심과 자부심은 동일한 문제의 빛과 그림자, 결국은 다르지 않는 동전의 양면이다.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이 문제를 나라서 참 다행이다 에서 바보 천치가 되느냐 잘난 척하는 놈이 되느냐라고 의학적으로 말해주었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은 이처럼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포기한 나머지 오만과 도발을 일삼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오만은 경탄이 사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착각을 낳는다. 그의 예리하고 기민한 정신은 즉각 가혹한 반응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자. 잘난 인간은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는 사실 의심과 불안을 감추기 급급하다. 오만으로 자신을 방어하다 보면 사기꾼이 된 기분을 떨치지 못하는 데다가 점점 더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마르땡은 이에 동의한다. 자신도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면 상대에게 기가 눌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했다. 마르땡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성과 허세 뒤에 숨곤 했다. 실제로 그 방법은 통했다. 카리스마와 자신만만한 태도는 그가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마르땡은 그때마다 속임수를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성공을 거두어도 사기를 친 것 같은 기분이 들 뿐 진정한 자신감에는 보탬이 되지 않았다. 비슷하게 흉내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는 남들을 따라하면 된다. 의리의리한 축하연이나 파티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 보았을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사이의 암묵적 규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따라할 때가 많다. 그들은 미묘한 차이까지 잘 포착하고 흉내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럭저럭 통한다. 특히 운의 지배형은 다른 사람의 독특한 몸짓이나 억양까지 그대로 구현하는 재주가 있다. 주위 사람들은 대개 이런 모습을 보면 재미있어하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그는 졸지에 사람들을 웃기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역할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래 가기도 한다. 프레드릭은 친구들에게 프랭키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프랭키는 인기 폭발이었다. 분위기를 떠들썩하게 띄우고 배꼽 빠지는 장난을 연거푸 선보이는 프랭키 때문에 모두들 웃겨 죽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프랭키는 그런 자리가 두려워졌다. 그런데도 프랭키가 빠지면 재미없다고 난리들이니 초대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프랭키는 모임에서 포금을 하고 이튿날이면 괜히 울적해했다. 신나고 요란한 사교 모임들은 자신의 분신이 날뛰는 자리처럼 느껴졌다. 프레드릭에게는 프랭키의 익살이 자기 아닌 남의 일 같았고 친구들이 정말로 그의 유머 감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거리로 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유쾌함이 진짜 같지 않았다. 프레드릭은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프레드릭은 프랭키의 옷을 옷장 깊이 집어넣었다. 그는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필요하면 친구들도 새로 사귀겠다고 결심했다.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다. 월리엄은 선생님들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하루는 월리엄이 차분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 친구가 다가와 그를 툭툭 치며 말했다. 야, 너 왜 그래? 네가 우리를 웃겨줘야지. 이렇게 무게 잡고 있기냐?
거짓 자아에 쫓겨난 진짜 자.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정체성의 공백을 메우고 배척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거짓 자아를 만든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거짓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거짓 자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제력을 띈다. 거짓 자아가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자.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개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다. 아기는 자기가 엄마와 한 몸인 줄 안다. 차차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신이 독립된 실체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식이라고 부른다.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면서 아이는 자기 이미지를 형성한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접하고 자란 아이는 건강한 자존감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빈약할 것이다. 아이는 자의식이 탁싹 트는 순간부터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 몇 년 사이에 정체성을 수립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유일무이한 존재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존재, 나아가 집단에 소속된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에게 정반대 일이 일어난다. 그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 집단 속에 자기 자리가 없다는 느낌에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아기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귀 기울여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이에게 너그러움과 존중을 보여준다면, 아이의 감성과 감정에 대한 설명이 입으로부터 주어진다면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아이의 자기 이미지는 실제 자신의 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자신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고 자기가 경험하는 감정과 욕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느낄 것이다. 이 아이의 거짓 자아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격식을 입었을 뿐 본연의 자아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는 반듯한 사회적 태도, 예의범절, 적당히 신중한 자세를 갖추고 어린 시절에 자기가 누렸던 존중과 호의를 남들에게도 돌려준다. 자신의 인격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경청한다. 하지만 양육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이는 이와 같이 이상적인 존중과 호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해받기도 힘든 데다가 일반적인 어른의 지적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상이다. 그래서 부모 혹은 양육자는 대개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부모는 아이의 욕구를 이해할 수 없고 아이 질문에 대답하지도 못하고 아이에게 이 세상에 무조건 적응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한다. 그러면 정신활동이 비상한 아이는 차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고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아이가 구성한 거짓 자아는 이처럼 강제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산물이지만 아이의 진정한 인격을 질식시키고 만다. 거짓 자아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여러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시작. 밥도 다 먹었겠다. 시각도 꽤 됐겠다. 나는 슬슬 지치기 시작한다. 만약 나의 거짓 자아가 예의 범절만 갖추었을 뿐이고 나는 진정한 자아, 즉 휴식을 필요로 하는 자아와 이어져 있다면 나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 이제 그만 손님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할 것이다. 오늘 저녁 참 즐거웠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니 정말 좋네요.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해요.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만 자리를 정리할까요? 상대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해 줄 것이고 그날 저녁 모임은 기분 좋게 마무리될 것이다. 상대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해 줄 것이고 그날 저녁은 기분 좋게 마무리될 것이다. 나의 거짓 자아가 지나치게 강제적이라면 감히 이런 말을 못하겠지만 얘기를 나누면서도 연거푸 하품을 할 것이고 상대가 나 피곤해요 라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탓에 거짓 자아를 덧입었다면 피곤함 자체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으니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내가 손님을 초대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유쾌하게 이끌고 갈 책임이 있다.
손님이 원한다면 밤을 꼬박 새워 가며 수다를 떨어야 하는 거다. 손님이 먼저 가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자리를 파할 수는 없다. VIP 살롱.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거짓 자아는 모두에게 개방된 VIP 살롱과도 같다. 이 살롱은 모든 VIP들의 욕구와 견해를 고려하여 조용하지만 기분 좋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 진짜 자아는 어떻게 되나? 진짜 자아는 기나긴 지하 통로 안쪽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그 독방까지 가려면 세 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 버림받고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혼자만의 슬픔,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분노가 그 문들의 이름이다. 사람들을 만나서 잘 놀다가도 갑자기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한 경험도 거짓 자아로 설명이 된다. 일단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어린 시절 자기답게 행동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뭔가 유머를 구사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유머를 이해 못해서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졌다고 하는 경험의 말이다. 그들은 진짜 자아가 거짓 자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 어느 한순간 그의 내면이 이탈해 버린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거짓 자아가 자칫 느슨해질 뻔했던 고삐를 휘어잡으러 왔던가, 독방에 감금된 진짜 자아가 지쳐버렸다던가, 둘 중 하나다. 그는 불현듯 자신의 참모습, 자신의 바람과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친구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느꼈을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거짓 자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이따금 눈부신 활약을 보이기도 한다. 격려, 찬사, 애정은 거짓 자아가 받는 것이다. 진짜 자아는 감방에서 외로움에 찌들어 간다. 진짜 자아는 갈수록 허하고 불행하다.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할까봐 제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허무감과 사기꾼이 된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자기가 설 자리는 없는 것 같고 모두들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렇다.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거짓 자아에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완벽주의, 자기 감정의 부정, 생뚱맞는 공격 충동, 죄의식이나 수치심 같은 부정적 감정들로 얼룩진 인간관계, 심각한 우울증이다. 수영복 증후군. 거짓 자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립이 겪었던 골치 아픈 일화를 조금 이야기해볼까 한다. 필립은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녁에 뱅상과 플로 부부를 만나 밥을 먹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 누나는 마침 잘됐다고 했다. 잘됐다. 예, 네가 뱅상 집으로 가는 거지. 가는 김에 부모님 댁에 잠시 들러서 내 수영복 좀 챙겨다 줄래? 지난번에 부모님한테 갔다가 수영복을 두고 왔지 뭐야. 옷장 서랍을 열어보면 있을 거야. 누나는 잠시 들러서라고 했지만 1시간이나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퇴근이 늦어진 바람에 필립은 뱅상과 플로의 집으로 곧장 갔지만 누나의 부탁은 기억하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돼서야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났고 그는 그놈의 수영복을 가지러 부모님 댁으로 갔다. 수영복을 챙겨 자동차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말해 임무를 완수한 그때야 비로소 분통이 터졌다. 누나는 진짜 짜증난다니까. 아니, 수영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 자기가 직접 가지러 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굳이 날 시킨다. 중요하지도 않은 부탁으로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필립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라고 거절할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나탈리에게도 해주었다. 나탈리도 정신적 과잉 활동 때문에 나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아가씨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나라도 그 수영복을 가지러 갔을 거예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뭘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따지지 않아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니까요. 그 단계는 항상 뛰어넘고 그래라는 대답이 나오죠. 곧바로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그 부탁을 처리할까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캥탱은 엔지니어다. 그에게도 필립의 일화와 나탈리의 반응을 이야기해 주었다.
탱탱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제가 딱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남의 수영복 가져다 주는 일로 하루가 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세요? 전 그걸로 모자라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며 물어보기까지 한답니다. 이리하여 우리 상담실에는 수영복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수영복 증후군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 특유의 번아웃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제 여러분은 지쳐 나가 떨어지더라도 수영복이 너무 무거웠나 보구나라고 실수한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은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 당시 인질로 붙잡혔던 사람들에게 발견된 특이한 심리 기제다. 그들은 인질로 억류되었던 엿새 사이에 들의 그 강도들을 이해해주고 편들어주는 입장으로 돌변해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이 인질극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비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논리에 그처럼 쉽게 동조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역설적 심리 기제를 수많은 학대 사례에서 붙잡을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스트레스로 설명이 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거부에 대한 두려움, 어른들의 꾸지람, 친구들의 놀림은 정신적 폭력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정신적 폭력 자체는 대수롭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스톡홀름 증후군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는 현상이다. 이 외에 많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항상 상대의 의중을 읽고자 애쓰고 상대를 만족시키고자 무리하고 별 얘기도 아닌데 일일이 해명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감히 반박하지 못하는지가 이로써 설명된다. 그들은 거부당하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길을 못 펴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심리적 조종에 몹시 취약하다. 거짓 자아를 제한하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아야만 안정, 평화, 충족감이 온다.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다. 여러분은 차츰 자신의 가장 좋은 참모습과 화해하고 그 모습을 자유롭게 드러낼 것이다. 여기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 진짜 자아가 존재할 여지를 열어주는 말이 있다.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 라고 말하자. 자, 한번 말해보라. 이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괜찮다면 내 수영복 좀 가져다 줄래? 여러분이 이 부탁에 대답할 차례다. 진정한 자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과 욕망이 정말로 자기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나는 다시 건강해진다. 지금의 잠재적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금지되고 억압된 감정이 다시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풀어줘야만 한다. 인간은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면의 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끌어낸다. 여러분에게는 슬퍼할 권리, 낙심할 권리, 남에게 폐가 될까봐 마음 졸이지 않고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 위협을 느끼면 무서워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이해받지 못하면 슬퍼지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은 차츰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아를 형성하기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어른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은 살아가기 위해 남들의 비율을 맞출 이유가 없다. 우울증은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은 그 상태대로 온전하다. 자기 자신이 드는데 만족하라. 그러면 자기 정체성의 공백은 그득하게 채워지고도 남을 것이다.